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죠. 916 부동산 공급 대책. 요거 분석을 해보려고 원래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올린 그 예상 대책의 범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약간 그 수요 정책의 수요 진작 정책을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그거보다 덜 했다. 요 정도고 결국은 PF 중심의 건설사 부양체, 건설사 살리기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어떤 범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요거 좀 비판 논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어제 추경호 장관이 이런 얘기 했죠. 네, 뭐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네,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고, 이거 보니까 딱 요때 생각나더라고요. 원용 장관이 뭐 270만 원 공급 뭐 자신감 있게 뭐 하겠다. 전 정부는 뭐 이걸 못 했는데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결국은 지금 뭐 인허가 완전 바닥치고 있는 그런 착공도 바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뭐 새로 뭐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으나 대책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별 다를 게 없다. 건설사의 돈 풀기 요거 외에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쓸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문제다 싶은 내용들을 좀 뽑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살펴보시죠. 일단 3기 신도시 내용 나왔어요. 아유 지겨워. 예, 지겨운데 또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인허가를 뭐 단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제 쓸데 있는 얘기들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요거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겠다. 예, 뭐 미매각 용지 요거 요런 것들을 공공으로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요거는 일단 속도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민간에서 상기 신도시 공급하는 게 너무너무 늦어지거든요. 지금 당장으로 해도 가장 빠른 어떤 택지들이 최소 아무리 빨라도 29년 하반기에서 아마 대부분은 30년 뒤로 밀릴 거예요. 지금 좀 빨리 지금 주택 그 택지를 조성했던 뭐 계양이나 뭐 교산 요런 데도 뭐 민간 쪽은 거의 뭐 2030년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공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민간이 너무너무 늦고 그나마 공공은 조금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뉴홈이나 이런 것들 특히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신혼이나 뭐 청년 주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분양 조금씩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급 속도 차원에서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기껏해야 뭐 0.5만 호 내외 막 요 정도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으나 효과는 있으나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의 그런 정책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신규 택지 얘기했어요. 또 뻔한 얘기긴 하죠. 신규 택지 또 지정해갖고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택지 개발해야 돼요. 계속 택지 개발을 해야지 어느 정도 특히 경기 수도권 지역에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택지지구는 계속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봤자 지금 뭐 요때쯤에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2033년부터 보통 한 지정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걸려야 이제 준공이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도 2018년, 19년에 지정한 것들이 지금 28년, 29년쯤에 이렇게 분양이 준공이 되고 사실은 대부분은 또 30년 이후로 또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2023년 11월에 조기로 발표를 해봤자 결국은 빨라야 23년, 뭐 33년, 32년에서 뭐 한 7년 정도 요 정도에 준공되는 그런 물량들이에요. 이런 거 해봤자.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3기 신도시를 이렇게 공급을 해봤자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테니까 준공 기준으로 준공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때 한 33년 34년 되면은 또 요 택지가 또 다 소진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분양을 하고 인허가를 내고 해야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35년, 36년, 37년에도 분양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분양이 아니고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 공급 부족을 확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 되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라서 필요는 하지만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토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금 3기 신도시의 속도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주택 최초 착공이 4Q에 개항이 있다. 4Q라는 게 제가 좀 파악해 보면은 10일 아니면 12월이에요. 아마 12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게다가 굉장히 소규모 단지, 사전청약 진행한 어떤 소규모 단지 같은 것들이 착공을 할 텐데 이러면은 이제 26년 물량은 그 정도인 거예요. 26년에 실제 준공돼서 공급되는 물량은 뭐 굉장히 작은 규모의 개항의 한두 개 단지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공공 물량도 27년 이후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전청약을 한 것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런 택지 지구를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은 사전청약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청약이 지금 진행된 것 기준으로 속도를 측정해 봤을 적에, 계산해 봤을 적에 27년에 공급하는 것도 뭐 만몇천 세대, 그 정도 뿐이에요. 2만 세대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기껏해 한 2만 세대인데, 그러면은 야 2만 세대나 공급을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도권의 원래 택지 지구 개발에 의한 공급들은 그 정도는 더 나와요. 원래 3기 신도시라고 막 되게 의리의리한 막 그 미사육을 써서 3기 신도시 이런 거 안 해도 뭐 신동탄도 있고 뭐 계속 택지나 그런 어떤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것들은 많아요. 계속 많고, 그래서 2만 세대 3기 신도시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공급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아야지 정말 3기 신도시를 한다, 추진한다, 정부 굉장히 거대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은 1년에 2만 세대 이런 것들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도 별 큰 공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공은 2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본격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물량이 나오려면은 민간에서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은 2029년 하반기 빨라야 웬만한 것들은 2030년 이후에나 준공이 되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지금 물량적으로 공급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빨라야 28년, 29년에 공공 좀 하고, 그 다음에 30년, 31년에 아마 공공 좀 덜했던 거랑 그 민간이랑 합쳐지면서 한 30년대에 2030년대에 좀 요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외에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방공사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겠다. 이거 참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공공주택 사업을 되게 드라이브 걸겠다는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효용성, 지방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면제하고 주택 공급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약간 세금 낭비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을 단축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막 사업비의 타당성, 사업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도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저는 의문성이 들지만, 일단은 주택 공급의 속도에 포커스해서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공공이나 뭐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정책은 그냥 인허가 빨리 하겠다, 무슨 패스트 트랙 하겠다, 맨날 나온 얘기예요. 맨날 인허가 빨리 하겠다, 통합 인허가 하겠다, 이거 맨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업 그 어떤 기간이 단축이 되었느냐, 그리고 실제 공급이나 인허가 증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숫자로 보였느냐,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발표가 되었지만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약간 그냥 말만 좋은, 허울 좋은 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고,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실질적인 정책은 사실상 요거예요. PF.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에 공급대책이라고 부르고 PF 부실사업장 지원책이라고 읽는다라고 이미 지난주쯤에 예측을 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PF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다 미사여구의 어떤 기존에 이미 어떤 정해졌던 거를 잘하겠다, 혹은 조금 보완하겠다, 뭐 이런 내용뿐이고, 거의 새로운 것들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엄청 세게 이
PF를 완화해 주거든요. PF 대출 같은 어떤 요건들, 조건들을 완화해 주거든요. 보시면은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제 허그나 죽음공에서 지금 원래 15조 원이었던 거를 25조 원까지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겠다. 지금 허그도 지금 너무 좀 시달리고 있어요.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다 회수도 잘 안 되고 보증 전세 보증 썼던 거 회수도 잘 안 되고요. PF 쪽에 보증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래도 재원 투자해서 PF 그 시행하는 쪽에 보증 더 키우겠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그가 한계거든요. 한계.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자본 보강을 하겠다. 야, 이렇게까지 정말 이 건설사 살리기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 허그가 보증을 해서 사업자의 PF 대출을 해주는 보증을 사업비의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계대출은 그렇게 맨날 쪼이기만 하고 무슨 문제다 부실이다. 근데 사실 지금 PF 완전 부실이잖아요. 기업대출 엄청 늘어나고 PF는 부실이다 무너진다 난리 부리는데 사업비의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이상하고 게다가 심사 기준까지 낮춰준다. 와. 그러니까 기존에 PF 보증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어떤 시공사 도급 순위를 700위까지만 이렇게 보증 대상자라고 대상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폐지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시공 능력이 몇이든 상관없이 보증해주겠다. 그다음 신용 등급도 신용 등급별 점수 향하니까 좀 저신용이어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채권 등급 뭐 BBB 뭐 아니면 CC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기준도 좀 낮춰서 쉽게 대출 받게 해주겠다. 이거 약간 거의 뭐 좀 세게 말하면은 서브프라임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개인도 신용 등급이 낮아도 막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는 그렇게 되면 결국 부실이 커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터지게 만드는. 근데 제가 지금 세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위험성을 가질 만한 지금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선투입 요건도 원래는 10%였는데 100위 이내 같은 경우에는 5%만 투입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은 내 돈 적게 넣고 돈을 땡겨와서 사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그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죠. PF를 끌어와서 주택사업 혹은 준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레버리지를 크게 껴도 괜찮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이거 되게 좀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분양가 할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분양 사업장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돈을 빌리려면은 너희가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라 라는 차원에서 분양가 할인을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에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라. 그래서 분양가를 할인을 해라 라는 걸 기본적으로 넣었는데 이제 요거 안 해도 돼. 고분양까지만 유지해도 돼. 돈 우리가 안 망하게 자본 넣어줄게. 대신에 요 정도 액션만 좀 취해줘. 예. 옵션 품목 뭐 에어컨 좀 주고 발코니 확장 공짜로 해주고 이거 해봤자 얼마입니까? 뭐 한 2천? 그쵸?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7, 8억짜리 분양했는데 2천 정도 이제 옵션을 제공해주는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훨씬 완화된 거죠. 이런 분양가 할인 노력이나 싸게 해주는 그런 거를 안 해도 고분양가로 미분양 끌고 가도 우리가 돈 대줄게. 이런 겁니다. 이러면은 야 이거 되게 부실과 고분양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좀 꺼려졌던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첫 번째로는 일단 미분양이 나면은 당연히 우리 사업이 안 좋죠. 그들의 사업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날까봐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나버리면은 자본 융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억지로 차환한 그 고이자율의 그 브릿지론을 뭐 차환 이렇게 할 때에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분양가를 그나마 고분양가로 분양을 좀 못하거나 혹은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다가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분양가 할인 안 해도 괜찮아, 대신 우리가 돈 줄게, 돈 끌어다 주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버리면은 고분양가 역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 야, 이거 좀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시면은 더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정책 금융기관이 막 이렇게 뭐 지원을 해줄 거다, 사는 기은 신보 뭐 다 지원해 줄 거다. 게다가 민간 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도 차환맛 및 신규 대출 이런 거 적극적으로 금융 공급 지속되도록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압박 주겠죠. 하는 거예요. 이미 발표된 거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서 개선하겠다. 와, 이건 진짜 굉장히 완화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펀드, 요거는 오케이, 이해 가요. 요거는 이제 망해가는, 요거는 이제 위기를 막겠다, 터지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요것도 어쨌든 확대해서 하겠다. 확대해서 부실 사업장인 것 중에 망할 것들 망하게 하고, 요 정도면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것들에 좀 펀드를 넣어서 그나마 살리겠다. 오케이, 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돈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좀 심폐소생술을 좀 하겠다. 요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무너지면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해야 된 것들은 그런 것들 넘어서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지어. 그러니까 주택공급 대책이긴 한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땡겨오고 부실한 그런 어떤 사업장들도 요런 무슨 시공사 신용등급이나 이런 기준도 낮추고 대출도 많이 받게 하고 레버리지도 많이 끼게 하고 무슨 고분양가 이런 자구책도 좀 덜하게 하고, 이런 완화를 시켜주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비아파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뭐 자금 조달 지원하게 할 거고, 책중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신설한 3조 원까지 건설사들이 책임준 거 안 지켜도 안 터지게 보증을 넣어준다.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특히 오피 사업장, 도생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장들은 좀 괜찮아졌는데, 좀 아파트 그런 분양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괜찮아지고 미분양 숫자도 위험 수위에서 많이 낮아졌는데, 오피스텔, 도생, 생수 요런 비아파트 사업장에 지금 문제가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게 지금 여러 가지 펀드도 하고 뭐 약간 틀어 막아주는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오케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화한다. 오케이예요. 왜냐면은 그것도 약간 지네들이 돈 벌려고 하다가 망해 가는 건데 그걸 꼭 지원해 줘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혹시라도 터져서 금융기관의 문제, 부실, 위기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지원해 주겠다.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부실 사업장이 지금도 많은데, 여기다가 더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요거에 힘입어서 돈을 왕창 땡겨서 사업을 막 추진해요. 시행사업을, 주택사업, 준주택사업 막 추진을 해서 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 더 쌓여. 여긴 레버리지를 더 키워서 시행을 한 건데 미분양이 나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때 가서 미분양이 쌓이면은 이거는 부실 PF를 엄청 키우는 거 아닌가? 그쵸?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이렇게 돈을 많이 땡겨서 시행사업을 할 수 있게 금융 지원을 막 해주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미분양이 났을 때 자구책을 덜 해도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분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돈은 더 많이 레버리지는 더 키워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터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요거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맨날 가계부채 얘기하고 이거 문제 있다 마치 터질 것처럼. 근데 기업부채는 괜찮아요? 이거 보시면은 요게 2018년 기준이고 이게 2022년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5년 동안에 가계부채 300조 늘어날 동안에 판매 신용 제외라고, 이거 카드 제외라고 했는데 포함해도 100조 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난 건 300조 맞아요. 5년 동안 가계부채 300조 늘었어요. 기업부채는 1000조 늘었어요. 이걸 더 키우겠다라는 거죠. 이걸 더 키우겠다. 근데 맨날 가계부채 위험하다,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이 이렇게 커요. 4년 만에 2.3배가 되었어요. 대출을 이렇게 많이 들었고.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더 완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맨날 가계부채는 문제다,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시면 연체율도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체율 높은 요런 민간 사업들이 매스를 대고 좀 그 다음에 살릴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펀드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걸 오케이인데, 그렇게 심폐소생술 이상 그만큼 완화된 조건으로 더 신규 사업을 하게 만들겠다, 부동산 그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레버리지를 더 키우겠다, 그러면서 고분양가에 대한 어떤 자구책 조건들은 더 줄이겠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부실 위험을 키울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 대책으로서의 어떤 효과가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돈을 더 지원을 해서 너 주택사업 좀 해, 우리가 돈 많이 빌려줄게, 레버리지 키워서 주택사업 해도 안 팔리는 상황이니까 누가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이 정책만 가지고 야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지만 집 지어버리자, 돈 왕창 땡겨서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부실 위험도 키우면서 단기적인 공급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은 게 또 하나의 문제죠. 공급 정책이라면서 별로 공급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문제는 결국은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를 지원을 해줘서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은 결국은 요거 다 가계부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계부채로 다 넘어갈 건데, 그쵸? 그 시행사 기업들이 돈을 땡겨서 지어서 이거를 가게한테 팔 텐데,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가 결국 늘어나겠죠. 특히 고분양가에 대한 어떤 자구책도 줄였는데, 그럼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질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맨날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그런 대책은 뭐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데,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것은요, 누가 짓는지, 누가 어떻게 짓는지, 누가 짓는 사람한테 돈을 투여한다, 요거에만 초점을 두면은 부실 위험도 있고 공급으로서의 효과 문제도 있고 나중에 가계부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짓고 누가 공급을 받아서 누가 살지, 거주할지, 이게 살지가 바이가 아니고 누가 거주할지까지 감안을 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택 공급도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부 있긴 했습니다. 일부 여기서 좀 나오긴 했어요. 분양해서 임대 전환으로 공급하는 것을 조금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껴서 주택 사업을 하는 거라고 쳐도 그것에 어느 정도는 기업들이 받아주거나 공공들이 받아주거나 혹은 개인이라도 개인이 좀 기업형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들을 좀 권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계부채로 이거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약간 기업형으로 해서 기업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계부채 관리도 되면서 주택 공급도 되고 그 임대 사업자들이 임차 공급, 임차인들한테 임대주택들을 좀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 공급의 안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일단 건설사한테 돈만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 다 있긴 있었는데 엄청 조금이에요. 이런 것들 되게 그냥 약간 에디셔널 그냥 정책 같은 느낌이고 너무 복합적인 어떤 고민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그런 복합적인 공급이 안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 때문이죠. 이게 원희룡 장관님이 발언한 건데, 오피스텔 여러 채 사서 임대 혹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터운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채 보유해서 임대를 주는 사람을 그냥 투기꾼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특히 오피스텔이나 특히 이런 준주택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임차용 부동산입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작은 주택이나 혹은 작은 오피스가 필요한 그런 임차 수요자들한테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주고 이 사람은 임차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다. 이게 사실은 정석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 임대 차익을 노리고 임대 수익을 노리고 그런 어떤 투자 수요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나 기업들을 투기꾼 취급만 하니까 지금 주택 공급이 막 이루어졌을 적에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부실화되고 임대를 줘야 되는 주택들은 부족하고, 그렇죠? 가계 결국은 이런 것들을 결국 나중에 개인이 어떤 유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개인이 다 앉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투기꾼 취급보다는 아주 투명하고 건전하게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민간 임대 주택 공급자로 인정을 해줘야지 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 공급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은 원희룡 장관님의 이런 인식은 주택이나 준주택 공급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투기꾼 방지에만, 이게 정치인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투기꾼 방지에만 포커스를 해서 지금 강한 정책을 개인은 굉장히 쪼이고 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돈을 막 투입해주는 이런 비대칭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목소리를 높여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실 문제가 일단 커질 수 있다. 나중에 가면 결국 너무 완화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레버리지를 키워주고 무슨 뭐 신용등급 어떤 조건이나 뭐 건설 뭐 시공사 순위 조건에 이런 거 다 완화시켜주고 분양가의 자구책도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자구책도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돼요. 그런 거 치고는 가계 쪽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수요 이런 것들 좀 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어서 이게 정말 효용이 있을지도 걱정스럽고, 오히려 집은 더 짓는데 팔리진 않으면서 부실이 더 커질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아쉬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봤고 이제 추석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추석 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일단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 며칠간은 부동산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좀 잊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